안녕하세요, 독자님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오늘은 2026년 4월 30일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독자님들한테 재미있는, 아니 좀 황당한 상상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아, 황당한 상상이요. 어떤 건가요? 만약에 제가 막 수십억 원짜리 최고급, 최신형 스포츠카를 진짜 큰 맘 먹고 샀어요. 오, 좋네요. 네, 기분이 엄청 좋겠죠?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딱 오더니 그 차에는 바람이 막 불거나 해가 쨍쨍할 때만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날씨 좋을 때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니 길 건너편에 언제든 기름 빵빵하게 넣을 수 있는 안정적인 주유소가 있는데 거긴 왜 못 가냐고 따지니까 거긴 법으로 막아뒀습니다. 이러는 거죠. 와, 진짜 엄청 황당하고 화가 나겠는데요? 그쵸. 완전 어이가 없죠. 근데 기자님,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산업 현장에서 이거랑 진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에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내용들이죠. 네, 사실 오늘 다룰 기사들이 겉보기에는 뭐 인공지능, 수소에너지, 또 자본시장, 대기업 규제, 되게 다 다른 소식 같거든요. 네, 주제가 좀 다양해 보이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막 질주하려는 거대한 산업의 어떤 톱니바퀴, 그리고 그 속도를 어떻게든 통제하고 방향을 쥐고 흔들려는 국가 정책 간의 아주 치열한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그 스포츠카 비유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DC 업계가 마주한 딜레마랑 완전 똑같죠.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AIDC는 말 그대로 AI 연산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심장부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돌아가야죠. 네, 그래서 이 심장을 뛰게 하려면 진짜 천문학적인 전력이 24시간 내내 필요합니다. 단 1초도 끊기면 안 되거든요. 1초라도 끊기면 그 수천억 원어치 학습하던 AI 데이터가 싹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전력을 도대체 어떻게 공급받을 거냐, 이걸 두고 지금 정부 부처 간에 그리고 산업계랑 정책 당국 간에 엄청난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충돌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충돌인가요? 핵심인 전력 구매 계약, 우리가 흔히 PPA라고 부르는 대상에서 막판에 액화천연가스, 즉 LNG가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독자님들을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죠. PPA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기업이 한국전력을 안 거치고 발전소에서 그냥 직접 전기를 사오는 직거래 계약이잖아요. 네네, 정확합니다. 근데 당초 여야가 합의했을 때만 해도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LNG도 이 직거래를 허용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막판에 판이 엎어진 건가요? 그 과기부 류재명 2차관 발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AIDC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워낙 급선무다 보니까 부처 간 갈등 소지가 있는 LNG를 일단 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DC법 안에 뭐 인허가 절차 줄여주고 GPU 구매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하고 이런 핵심 지원책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 과기부 입장에서는 지금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막 피튀기는데 이 법안 전체가 막혀서 지연되는 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반발이 워낙 심한 그 LNG PPA 조항을 일종의 전략적 후퇴로 그냥 덜어내버린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반발을 심하게 한 거예요? 반발의 진원지는 바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였습니다. 기후부의 반대 논리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째는 형평성이고 둘째는 전력망 안정성입니다. 형평성이에요. 하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철강 같은 기존의 거대 국가 전략 산업들도 전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네, 엄청나게 세죠. 그쪽에서도 계속 우리도 전기요금 좀 깎아달라, 직접 사오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을 텐데 이제 막 태어난 AI 산업에만 그런 혜택을 떡하니 주면 반발이 진짜 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기후부 입장에서는 산업 생태계 전체의 어떤 균형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특정 산업에만 저렴한 에너지 직거래기를 열어주면 당연히 다른 산업들에서 형평성 문제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국가 전체의 송배전망 운영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고요. 근데 기자님, 그렇게 정책적인 균형만 따지기에는 이거는 약간 물리법칙이 가로막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어떤 물리법칙 말씀이신가요? 그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도 지적을 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는 태생적으로 간헐성이라는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날씨 영향을 너무 크게 받죠.
네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딱 멈추면 전력 생산이 뚝 떨어지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AIDC는 365일 24시간 풀가동되어야 하잖아요. 네, 절대 안 끊기는 기저전력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 안정적으로 바닥을 받쳐주는 전력이 필수인데 그냥 무작정 재생에너지만 쓰라고 하는 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석탄 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현 상황에서 날씨에만 의존하는 그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AIDC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결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무중단 24시간 가동을 실현하려면 브릿지 에너지로서 LNG가 반드시 에너지 믹스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국가적으로는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 이러면서 가속 페달을 꽉 밟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력을 공급하는 주유소 파이프라인은 잠겨버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형국이죠. 야, 진짜 오순이네요.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 날씨 상관없이 1년 365일 뿜어져 나오는 진짜 청정 에너지를 찾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수소 에너지죠. 맞아요, 수소. 근데 제가 그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수소 산업 현실이 생각보다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중국이랑 한국의 그 수소 생산량 격차가 무려 14배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치만 보면 약간 아찔한 수준입니다. 2024년 수소경제 종합정보 포털 데이터를 보면요. 한국의 연간 수소 생산량이 268만 톤에 불과합니다. 네네. 반면에 중국은 무려 3,650만 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기자님,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뒷목을 잡아야 할 부분은 단순한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질적이고 구조적인 차이인데요. 우리는 아직도 연구실에서 수소 잠재력 테스트하고 설명서 읽어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중국은 이미 그걸 현장에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겁니다. 와, 상용화를 벌써 했다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 최대 철강사인 바오철강입니다. 철강 산업이요. 철강이면 사실 탄소 배출의 진짜 주범이잖아요. 거기서 수소를 어떻게 현장에 썼다는 거죠? 메커니즘이 되게 궁금한데요. 보통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려면 산소를 분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석탄을 태워서 이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 형태로 굴뚝으로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엄청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바오철강은 광둥성 잔장잘 철소에서 석탄 대신에 수소를 집어넣는 이른바 수소 환원제철 설비를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수소랑 산소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순수한 물이 나옵니다. 물이요. 대박이네요. 네, 환경오염 없이 철을 만드는 완전 꿈의 기술을 이미 연구실 밖 실제 공장에 적용해서 연 100만 톤 규모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성그로나 페릭 같은 중국 기업들은 이 수소를 만드는 핵심 설비인 수전의 장치를 벌써 유럽이나 중동, 남미,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완전 명실상부한 세계 2위 조선업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조선 최고죠. 거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화학공업 인프라도 다 있는데 수소를 다루고 운송하는 그 기초 체력은 우리가 압도적일 텐데 왜 우리는 맨날 연구실에만 있고 중국은 벌써 글로벌 시장에서 완제품을 팔고 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정책의 일관성이랑 지원이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정책 문제군요. 네, 중국은 정부가 강력하게 목표를 세우고 결과 중심의 보상을 아주 확실하게 내려줍니다. 성과를 낸 도시의 최대 16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450억 원을 포상금으로 딱 지급해요. 3,450억 원이요. 와, 단위가 다르네요. 네, 기업들이 진짜 기를 쓰고 기술을 상용화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거죠. 반면에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 근간이 계속 흔들립니다. 수소 밀었다가 원전 밀었다가 태양광 밀었다가. 이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수조 원 들어가는 투자를 할 수가 없겠네요. 불안해서. 그렇죠. 장기적으로 밀어붙일 신뢰가 전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선동 단장의 제언이 되게 뼈를 때리더라고요.
그 김 단장이 배터리 산업을 예로 딱 들었잖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였죠. 지금 K배터리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제2의 반도체가 됐지만 이게 처음부터 시장에서 자생력이 있었던 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전기차 누가 탔어요? 보조금 주니까 탔지. 맞습니다. 초기 기술에서 대중화로 넘어가는 그 단절의 구간, 이른바 캐즘을 건널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막대한 정책 자금을 부어서 억지로 시장 수요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수소 산업도 완전 똑같아요. 이 죽음의 계곡을 넘으려면 국가 차원의 흔들림 없는 압도적인 자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아,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짓든 뭐 수소 환선 제철소를 만들든 간에 이 거대한 미래 인프라를 깔려면 가장 필요한 연료는 결국 돈이네요. 막대한 자본. 네, 자본이 핵심이죠. 근데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민간 자본이 움직여줘야 할 텐데 이 돈을 어떻게 산업으로 끌어올 것인가? 이게 바로 세 번째 핵심 주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30회 석영금융전략 포럼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조 강연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원장 강연의 핵심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한 머니무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머니무브요. 네, 흥미로운 게 코스피 5,000, 6,500 이렇게 지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오, 지수가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한 건가요? 지수 상승은 그냥 마중물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돈이 스스로 냄새를 맡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시장 메커니즘 자체를 뜯어고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부터 구상해온 주거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결고리를 언급한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거정책이랑 자본시장을 연결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독자님들을 위해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가 비정상적으로 막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엄청 쏠려 있잖아요. 네, 너무 심하죠. 이 콘크리트에 묶여있는 돈을 빼내서 기업들한테 흘러가게 만들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한 70, 80%가 다 부동산에 잠겨 있거든요. 돈이 땅에 묶여 있으니까 정작 혁신을 만들어내야 할 기업들의 핏줄인 자본시장으로는 피가 전혀 안 도는 거죠. 아, 피가 안 돈다. 네, 이 원장의 논리는 결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나 매력도를 확 높여서 부동산으로 가던 그 돈의 물길을 증시로 돌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자금 조달 편하게 하고 국민들은 주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덩달아 기형적으로 치솟은 집값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큰 그림인 거죠. 논리 자체는 진짜 아주 매끄럽습니다. 돈이 냄새를 맡고 흐르게 한다. 이 표현도 엄청 직관적이고요. 게다가 그 시장 투명성 높이려고 기업 회계감리 주기를 단축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AI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AI를 여기서 쓴다는 게 흥미롭죠? 지금 우리는 감리 주기가 막 20년씩 걸리는데 미국은 3년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싹 분석해서 회계 부정 잡아내겠다. 이건 발상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효율적이죠. 근데 기자님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딴지인가요? 우리 한국인들의 부동산 사랑은 진짜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약간 종교에 가깝잖아요. 아하, 그렇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죠. 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단순히 회계 투명성 부족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무엇보다 재벌 중심의 그 왜곡된 지배구조 문제도 되게 뿌리 깊은데 그냥 단순히 AI로 감리 좀 빨리빨리 하고 정책적으로 시장 좀 띄운다고 해서 그 막대한 부동산 쏠림 현상이 하루아침에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독자님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진짜 뼈를 때리는 반론인데요. 사실 주가를 억지로 부양하거나 AI로 감리 옥죄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갑자기 아파트 팔고 주식 사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저 같아도 안 팔죠. 이 원장 발언 이면에는 결국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면 이 머니무브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아주 냉정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처럼 소액주주 권리가 되게 쉽게 침해되거나 일부 대기업 실적 하나에 막 증시 전체가 출렁이는 구조로는 돈의 흐름 못 바꿉니다. 아, 결국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시장에 내 평생 모은 돈을 묻어둬도 횡령이나 불법 없이 되게 안전하게 불어난다는 그 확신, 그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전공법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만약에 이게 제대로만 작동하면 10년 뒤에는 영끌에서 아파트 산다, 이런 기존의 한국인 성공 방정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였는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우리는 그동안 계속 선진국 지수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막 애를 쏘았잖아요. 근데 이 원장은 오히려 무리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신중론을 펼쳤단 말이죠.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무조건 돈 들어오고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진국 지수 숨격되면 글로벌 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다. 하지만 현실의 금융 메커니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딱 그 순간에 반대로 기존에 속해 있던 신흥국 지수에서는 아예 빠지게 되거든요. 아, 양쪽 다 있을 순 없군요. 네, 그러면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면서 기계적으로 들어오던 그 수십조 원 단위의 패시브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한꺼번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갑니다. 와, 수십조 원이 한 번에요? 네, 선진국 자금이 그 빈자리를 바로 싹 채워주면 다행인데 시장 체력이 아직 약한 상태에서 타이틀만 선진국으로 딱 바꿨다가는 오히려 자금 유출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완전 양날의 검인 거죠. 아하, 그래서 신중하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좁기보다는 공매도 제도 정비나 배당 절차 개선 같은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먼저 다지는 게 훨씬 우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방금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막 핏줄이 딱 둘러가지고 자본시장이 정상화됐다고 가정해보죠. 이 투명해진 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수조 원, 수십조 원, 막대한 돈을 빨아들여서 거대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네,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네요. 그러면 국가는 완전히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덩치가 거대해진 자본 권력을 도대체 어떻게 견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바로 이 규제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사건이 바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소식, 쿠팡 사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파키워는 거대 플랫폼 기업하고 그걸 기존의 잣대로 통제하려는 국가 당국의 진짜 정면 충돌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지 5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전격 변경을 했습니다.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동일인이라는 개념을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라 좀 딱딱하긴 한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딱 콕 찍어가지고 이 회사의 진짜 꼭대기에 있는 지배자, 진짜 주인이 너지 이렇게 지목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네요. 그동안은 총수가 없는 법인 자체가 동일인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쿠팡이 되게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을 막 확장했던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5년이나 지나서 김범석 회장 개인으로 주인을 싹 바꿔버린 거고 또 쿠팡 측은 왜 막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 건가요? 단순히 그냥 이름표 하나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표가 갖는 규제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재벌 규제, 즉 대기업 집단 규제는 바로 이 동일인의 정점으로 싹 시작이 되거든요.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순간 김 의장 개인은 물론이고 그의 친족들까지 싹 다 감시망에 들어옵니다. 아, 친족들까지요? 네, 친족들이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쿠팡 계열사들이랑 부당하게 거래를 하거나 일감을 막 몰아주지는 않는지, 이런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엄격한 공시 의무랑 규제의 족쇄가 그룹 전체에 아주 매섭게 채워지는 거죠. 되게 깐깐해지네요. 공정위가 이번에 동일인을 변경한 핵심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사실상 한국 쿠팡의 경영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생까지 챙기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 전형적인 한국형 재벌 오너 일가 아니냐, 이게 당국의 시각인 거죠. 근데 반면에 쿠팡의 항변을 들어보면 그들의 논리도 진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동생은 막상 공정거래법상 공식적인 임원도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단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쿠팡 측 주장을 그렇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재벌들은 되게 적은 지분으로 거미줄 같은 순환 출자 막 해가지고 그룹 전체 지배하고 가족들한테 회사 떼어주고 그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쿠팡은 진짜 혁신적인 플랫폼 서비스 하나로 승부해서 시장의 지배자가 된 건데 이거 잣대가 너무 낡은 거 아니냐는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쿠팡의 반발은 그냥 단순히 규제를 피하겠다는 꼼수라기보다는요, 이 새로운 시대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에다가 1980년대식 재벌 규제 프레임을 똑같이 들이대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 겁니다. 아, 진짜 일리가 있네요.
지분도 없는 가족을 이유로 전체 플랫폼에 손발을 딱 묶어버리면 지금 막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랑 피 튀기게 경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런 억울함이 배어 있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혁신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대 자본을 전통적인 규제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시금석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첨단 산업의 발전과 이를 둘러싼 자본 흐름 그리고 규제 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